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튜브 채널 써니피디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써니피디아 주인장 북튜버 써니 임선이고요. 여러분 구독 꾹 누르셨죠?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남의 시선에 신경을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행위나 선택의 가치 기준이 자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의 눈,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소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쥐스킨트,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기피에의 강요입니다. 기피에의 강요. 이 짧은 소설의 플롯은 간단해요. 어떤 촉망받는 젊은 작가가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 어떤 평론가가 그녀의 초대 전시회에 와서 그녀의 작품들을 둘러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작품에는 깊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녀는 그런 평론을 듣고 나서 그냥 흘려버려요. 그리고 무심하게 잊어버리는데 며칠 후에 이런 평론이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 평론가가 자신의 비평을 신문에다가 실은 거예요. 이거를 글로 보니까 그녀는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 작품에 어디가 깊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평론을 보고 나서 그녀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하는 관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고문에 동조를 하면서 맞아. 저 작품들에는 깊이가 떨어지는 게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게 그녀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번민에 휩싸이게 되죠. 어떻게 하면 깊이가 생길까? 어떻게 하면 깊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민에 휩싸이게 되고 그녀는 이제 그림까지 관두게 돼요. 슬럼프가 온 거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요.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녀는 삶을 놔버리게 돼요. 절망에 휩싸여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젊은 여인이 초대 전시회에서 어느 평론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녀를 북돋아줄 생각이었다. 당신 작품에는 재능이 보이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평론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젊은 여인은 그의 논평을 곧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틀 후 바로 그 평론가의 비평이 신문에 실렸다. 그 젊은 여류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작품들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젊은 여인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소묘를 들여다보고 낡은 화첩을 뒤적거렸다. 완성된 작품뿐 아니라 아직 작업 중인 것들까지 전부 유심히 살펴봤다. 그리고는 물감통 뚜껑을 닫고 붓을 씻은 다음 산책하러 나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초대를 받았다. 사람들은 비평을 외우고나 있는 듯이 그림들이 첫눈에 일깨우는 호감과 많은 재능에 관해 연신 말을 꺼냈다. 그러나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으면 뒤편에서 나지막이 주고받는 소리와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젊은 여인은 들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나쁘지는 않은데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어요. 그 다음 주 내내 그녀는 전혀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말없이 집안에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무지막지한 오징어처럼 나머지 모든 생각들에 꼭 달라붙어 삼켜버렸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두 번째 주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려 시도했다. 그러나 어설픈 구상이 고작이었고 때로는 줄 하나 긋지 못하는 적도 있었다. 마침내는 온몸이 떨려 붓을 물감통에 집어넣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질렀다.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세 번째 주 그녀는 미술 서적을 세심히 들여다보며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화랑과 박물관들을 두루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미술 이론 관련 서적들도 읽었다. 그리고는 서점에 가서 점원에게 가장 깊이 있는 책을 한 권 달라고 했다. 그녀는 비트겐슈타인인가 하는 사람의 책을 받아들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된 유럽 소묘 500년이란 전시회에서 그녀는 어느 미술교사가 인솔하는 학생들을 따라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앞에서 불쑥 앞으로 나선 그녀는 물었다. 실례지만 이 그림에 깊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술교사는 그녀를 보고 비죽이 웃으면서 말했다. 저를 놀리실 생각이라면 그보다는 더 나은 것을 생각하셔야죠, 부인. 학생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몹시 비통하게 울었다. 젊은 여인은 점점 이상해져 갔다. 화실을 비운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다. 깨어있기는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피곤해지면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잠이 깊이 들까 두려워 침대에 눕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불을 켜두었다.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 베를린에 있는 어느 미술품 상인이 전화를 걸어 그림 몇 장을 청했을 때 그녀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나는 깊이가 없어요. 그녀는 간혹 점토를 반죽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무엇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저 손가락 끝으로 후비거나 경단 모양의 작은 덩어리를 빚었을 뿐이다. 그녀의 외모는 피폐해져 갔다. 옷차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집 역시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점차 폐가로 변했다. 그녀의 친구들이 걱정을 했다. 그들은 말했다. 그녀를 돌봐줘야겠어. 그녀는 위기에 빠져 있어. 인간적인 위기이거나 그녀의 천성이 너무 예술적이어서 그런지도 몰라.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어. 첫 번째 경우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녀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문제야. 세 번째라면 우리가 그녀를 위한 모임을 개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식사나 파티에 그녀를 초대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그녀는 매번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앞을 응시하거나 점토를 주물럭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 번은 자신에게 너무 절망하여 초대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그녀를 마음에 들어한 어떤 젊은이가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자신도 그가 마음에 들었으니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깊이가 없으니 각오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자는 단념했다. 한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던 젊은 여인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그녀는 외출도 하지 않고 방문도 닫지 않았다. 운동 부족으로 몸은 비대해졌으며 알코올과 약물 복용 때문에 유달리 빠르게 늙어갔다. 집안 여기저기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고 그녀에게서는 시큼한 냄새가 나기까지 했다. 그녀는 3만 마르크를 상속받았었는데 그것으로 3년을 살았다. 이 시기에 한 번 나폴리로 여행을 갔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이 웅얼거리는 소리만을 들었을 뿐이었다. 돈이 떨어지자 그 여인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전부 구멍내고 갈기갈기 찢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 방송탑으로 올라가서 139m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이날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녀는 탑 바로 아래 타르 포장된 광장에 떨어져 으스러지는 대신에 넓은 귀리밭을 가로질러 숲 가장자리까지 날려가 전나무 숲속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즉사했다. 주로 스캔들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대중지들이 감지덕지 그 사건에 덤벼들었다. 자살 사건, 바람에 날아간 흥미로운 경로, 한때 전도양양했고 미모도 뛰어났던 여류화가 이야기하는 사실은 보도할 가치가 아주 높았다. 그녀의 집은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으며 기자들은 환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수없이 많은 빈병, 곳곳에 얼굴을 내민 파괴의 흔적, 갈기갈기 찢겨나간 그림들, 사방 벽면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점토 덩어리, 심지어 방구석에는 배설물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 번째 톱기사로 다루는 모험을 감행했으며 그것도 모자란 3면까지 이어 다뤘다. 앞에서 말한 평론가는 젊은 여인이 그렇게 끔찍하게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하는 단평을 문예란에 기고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거듭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을 다같이 지켜보아야 하다니 이것은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관심과 예술적인 분야에서의 사려 깊은 동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장려와 개인의 의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결국 비극적인 종말의 씨앗은 개인적인 것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충격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듦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인,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의 강요를. 누구에게나 말할 자유는 존재하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엄연히 인정돼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할 권리, 우리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잣대에 따라서 깎아내리고 근거 없이 평가절하할 그런 정당한 권리를 줘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슬프게도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 우리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칭찬보다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소리에 더 집착하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근거 없는 평가절하를 당할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우리가 뭔가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처받지 말고 너 따위가 뭔데?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지나치게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차피 모두가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다. 조금 이상해도 괜찮다. 이게 난데. 이런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나의 이런 특이함, 나의 유니크함을 나 스스로 고유의 매력으로 발산하면서 뭔가 더 좋은 것, 생산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 모두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또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을 하다가 악플을 달고 싶어져서 손이 근질근질할 때, 혹은 직장에서 상사 험담, 뒷담화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때 우리는 멈춰서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가? 나는 어떤데? 나는 뭐가 잘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식구도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연탄재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우리는 끝없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수련해야 해요. 우리 자신부터 잘 못하는데 남을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잘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관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굳건하게 나를 지탱할 자존감이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믿고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누가 뭐라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나만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